언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야? 당장 나가. 내가 할 테니까 제발 그냥 나가. 병든 남편 약값을 마련하러 온 언니와 오라버니, 빚을 갚으러 온 동생이 씨바지 면접장에서 서로를 마주쳤습니다. 둘 다 상대방 몰래 혼자 지원했던 터였습니다.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를 밀어내는 그 순간 박 씨 부인은 두 자매를 조용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 들어오너라. 그런데 본처가 자매를 함께 들인 데에는 두 사람이 끝내 짐작조차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의 복례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27살이었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빛이 빠른 여인이었는데 혼이 난 지 4년이 되도록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서방은 본래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새벽별 보며 나가 저녁별 보며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난 가을부터 몸져 누웠으니 복례의 속이 타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초가집 단칸방에 누운 이서방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서 가랑가랑 소리가 났지요. 복례는 아침마다 남편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저녁마다 약첩을 다려 손수 떠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릴 약도 바닥이 났지요. 약방 주인이 한 달 전부터 외상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외상은 안 된다고 밀린 약값부터 가져오라고 했지요. 복례는 집안을 이 잡듯 뒤졌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남은 건 낡은 장독 2개와 삼배, 이불 하나뿐이었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은비녀 하나. 복례는 그 은비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손에 쥐어주신 것이었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팔지 말거라. 그런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복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은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지요. 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방이 가느다랗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서 나으시면 되죠. 약값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이서방이 더 말하려다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복례가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꾹 눌렀지요.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이서방이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장에 붙은 방을 발견했지요. 씨바지를 구한다. 건강한 여인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한 명을 뽑는다. 옥동자를 낳는 여인에게 전답 5마지기와 은자 100냥을 내린다. 복례는 그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봤지요. 저것 봐. 최참판 댁씨바지 구한다는 방이래. 세상에, 전답 5마지기면 보통 조건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 설 여인이 어딨겠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은자 100냥, 전답 5마지기. 그 돈이면 이서방의 약값을 치르고도 남았습니다. 한 해 먹고 살 양식도 마련할 수 있었지요. 복례가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걷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면접날이었습니다. 최참판 댁 안채 대청에 박 씨 부인이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쪽빛 저고리에 검정 치마, 은비녀 하나만 꽂은 차림이었지요.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만 살아서 들어오는 여인들을 하나씩 훑었지요. 오전 내내 여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짧게 묻고 고개를 저어 내보냈습니다. 복례가 들어온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을 들었지요. 낡은 옥색 저고리를 입었지만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앉으라는 말에 무릎을 꿇고 반듯하게 앉았지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27이옵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느냐? 없사옵니다. 몸의 병은? 없사옵니다. 왜 지원했느냐? 복례가 잠깐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지요. 서방님이 병이 깊사옵니다. 약값이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이 복례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빠르고 총명한 눈빛이었지요. 이미 이 집안을 훑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리한 여자다. 그래서 다루기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러나 쓸만하다. 물러가거라. 복례가 일어나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다음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인도 굳어버렸지요. 순례였습니다. 22살, 복례보다 5살 아래인 친동생이었습니다. 바랜 분홍 저고리에 회색 치마, 치맛단이 헤어진 차림이었지요. 두 손에는 무명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발견하는 순간 그 손수건을 더 세게 쥐었지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이 천천히 두 사람 사이를 오갔지요. 복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야? 당장 나가. 내가 할 테니까 제발 그냥 나가. 순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언니는 이서방 오빠 때문에 온 거잖아. 나는 오라버니 때문에 왔어. 오라버니 빚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간다고. 언니만 고생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겠다는 거야? 언니도 서는 자리잖아. 복례가 순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당장 끌고 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때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둘 다 들어오너라. 두 자매가 동시에 박씨 부인을 봤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표정 하나 없이 앉아 있었지요. 자매가 왔으면 같이 들어오너라. 내가 둘 다 쓰겠다. 복례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손수건을 쥔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두 자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경쟁시키려는 건지, 갈라놓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박씨 부인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며 한마디만 남겼지요. 사흘 뒤에 짐을 챙겨 오너라. 두 자매는 대청에 남겨진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례가 동생의 손목을 놓으며 낮게 말했지요. 들어가서 절대 내 눈 밖에 나지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례도 순례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짐을 챙겨 최씨 댁으로 들어가기 전날 밤, 복례와 순례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의 초가지, 병든 이서방이 잠든 방 옆 마루였지요. 달이 떴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 말이 없었지요. 순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왜? 무서워. 복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은 척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 말에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복례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자매는 그날 밤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짐을 꾸리는데 이서방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어디 가오? 복례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더 묻지 않았지요. 물을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복례가 방문을 닫으며 잠깐 눈을 감았지요. 그러다 다시 떴습니다. 이서방 약값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최씨 댁으로 들어가는 길, 복례는 내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순례가 조용히 따라왔지요.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집 안에서 일하던 노비 하나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는 좋게 돼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인이었지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왔구먼. 나는 말레라고 해.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두 자매를 번갈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자매가 같이 들어온 거지. 세상에 그런 경우는 처음 보는구먼. 순례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도 왜 둘 다 뽑히셨는지 모르겠어요. 말레 아주머니가 잠깐 먼 곳을 바라보다 말했지요. 혈육은 경쟁이 아니라 방패니라. 그 말을 기억해둬. 복례와 순례는 그 말뜻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오래된 노비 아주머니의 흔한 말 정도로 들었지요. 대청 안에서 박씨 부인이 두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박씨 부인이 두 자매를 나란히 앉혔습니다. 규칙을 말하겠다. 먼저 옥동자를 낳는 쪽에게 전답 5 맞이기와 은자 100냥을 내린다. 아들을 낳아도 먼저가 아니면 수고비만 받고 아이는 이 집에 두고 간다. 딸을 낳으면 딸을 데리고 수고비를 받아 떠난다. 두 자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지요. 이 집에 있는 동안 둘은 같은 방을 쓴다. 다투지 마라. 서로 해코지하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된다.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순례도 따라 고개를 숙였지요. 박씨 부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말레야, 두 사람 방으로 안내해 주거라. 말레 아주머니가 두 자매를 데리고 안채 구석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지요. 이불 두 채가 나란히 펴져 있었습니다. 순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에 쥔 손수건을 가슴에 꼭 눌렀지요. 복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지요. 낡은 초가보다 훨씬 넓고 따뜻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지요. 언니, 순례가 작게 불렀습니다. 왜 여기 오길 잘한 걸까? 복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비녀를 머리에서 빼내 손에 쥐었지요. 어머니가 쥐어주신 은비녀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지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서방이 살아야 했습니다. 박돌 오라버니의 집이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것만이 분명했지요. 복례는 은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불 위에 앉으며 말했지요. 잘 자. 그날 밤 두 자매는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마당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지요. 술래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복례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지요. 최씨 댁의 아침은 일렀습니다. 새벽빛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엌에서 불 때는 소리가 났지요. 복례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술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조용했지요. 복례는 술래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말래 아주머니가 부엌 앞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오늘은 천천히 쉬어도 되는데. 몸이 먼저 일어나졌어요. 말래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복례를 바라봤지요. 잠은 잤나?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말래 아주머니도 그걸 알아챈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 구경시켜줄까? 어디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최씨 댁은 넓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나뉘어 있었고 안채 뒤편으로 장독대가 늘어서 있었지요. 창고도 2개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지요. 말래 아주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안채는 마님 구역이야. 사랑채는 대감 구역이고 둘 사이 경계를 잘 알아둬야 해. 대감 어른은 어떤 분이세요? 말래 아주머니가 잠깐 말을 고르는 눈치였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지. 나쁜 분은 아닌데 집 안 사정을 잘 모르셔. 마님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요? 말래 아주머니가 낮게 웃었습니다. 마님은 이 집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지. 무섭다는 말인데도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지요. 그때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래 아주머니가 허리를 숙이며 작게 말했지요. 대감 마님이시다. 최참판 최석주가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57살이었지요. 허연 구레나룻의 체구가 건장했지만 눈빛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짙은 회색 도포를 걸치고 갓을 단정히 쓴 차림이었지요. 마당으로 나오다 복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로구나.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감마님. 최석주가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러고는 말래 아주머니에게 말했지요. 마님이 직접 고른 사람들이니 잘 대접해 주거라. 예, 대감마님. 최석주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말래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말래 아주머니가 복례와 술래에게 귓속말을 했지요. 오늘 오후에 최서방님이 오실 거야. 바깥 장반이 먼 친척벌 되시는 분인데 그 어른 앞에서는 조심해. 복례가 물었습니다. 왜요? 말래 아주머니가 마당 쪽을 힐끗 봤지요. 그냥 조심하라고. 알겠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열리더니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45쯤 돼 보이는 남자였지요.
눈이 가늘었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만 올라가는 얼굴이었지요. 남색 도포가 화려했고 손에는 옷가락지가 번쩍였습니다. 형님은 안 계시오. 이렇게 멀리까지 무난 인사를 왔는데.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지요. 말레 아주머니가 꾸벅 인사했습니다. 최서방님, 어서 오십시오. 대감 마님은 사랑채에 계십니다. 최만술이었습니다. 최씨 문중먼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향하다 복례와 순례를 발견했습니다. 걸음을 멈추더니 씩 웃었지요. 오호, 씨바지들이 왔군. 둘이나 들였어.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례도 고개를 숙였지요. 최만술이 복례 앞에 천천히 다가서더니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건강해 보이는군. 아들을 낳겠어. 복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술이 낮게 웃더니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 자리가 사라지자 순례가 복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언니, 저 사람 싫어. 복례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레 아주머니를 봤지요. 말레 아주머니는 최만술이 사라진 사랑채 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경계심이었습니다. 최만술이 사랑채에서 최석주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마당을 지날 때 복례 쪽을 한 번 더 봤지요. 그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이 차가웠지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말레 아주머니가 복례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 형님 재산 탐내는 거야. 대감 마님한테 대가 끊기면 그 재산이 문중으로 넘어오거든. 그 중에 제일 큰 몫이 저 양반한테 오지. 복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싫겠지. 말레 아주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복례는 그날 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러 이 집에 들어온 것인데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 집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게 어떤 뜻인지 복례는 충분히 이해했지요. 순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늘게 숨소리가 들렸지요. 복례는 동생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습니다. 밀쳐냈는데 따라왔지요. 답답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뒤섞여 이상한 기분이 됐지요.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서방의 약값, 박돌 오라버니의 빚, 그것을 위해 왔습니다. 딴 마음 품을 여유가 없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 자매에게 집 안 규칙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아침 문화는 일찍 드릴 것, 사랑채 쪽은 함부로 드나들지 말 것, 대감 마님이 부르시면 단정히 하고 갈 것. 복례는 하나씩 머릿속에 새겼지요. 순례는 긴장해서인지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늘 한결같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지요.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받지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복례는 마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지요.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복례가 아침 문안을 드리고 물러나는 길에 박씨 부인이 불렀지요. 복례야.
복례가 멈춰 섰습니다. 예, 마님. 내 서방은 어떠하냐? 복례가 잠깐 굳었습니다. 예상 못한 질문이었지요. 많이 아프사옵니다. 약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사옵니다. 박씨 부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약첩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의원한테 받아둔 것이다. 폐에 좋은 약이니 다려 먹여라. 복례가 굳어 서 있었습니다. 마님, 어서 받아라. 복례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목이 먹먹해졌지요.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님, 이 은혜를. 은혜 같은 소리 마라. 박씨 부인이 잘라 말했습니다. 딱 잘라서 말하는데 목소리가 부드럽지 않았지요.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뭔가 다른 것이 스쳤지요. 내가 건강해야 이 집에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뿐이야.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방으로 돌아온 복례는 약첩을 손에 쥔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가 그걸 보고 물었지요. 뭐야, 그거? 마님이 주셨어. 이 서방 약이래. 순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이?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순례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님이 차가운 분인 줄 알았는데.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왜 이걸 줬는지 생각하고 있었지요. 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마님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말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았지요. 복례는 약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저녁에 말레 아주머니 편에 이서방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무렵 사랑채에서는 최석주가 최만수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술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지요. 형님, 씨바지를 둘씩이나 들이셨습니까? 허허, 두 분 다 건강하셔야 할 텐데요. 최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이 직접 골랐으니 믿을만 하겠지. 그렇습지요. 그런데 형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최만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씨바지가 두 명인데 서로 경쟁이 붙으면 집 안이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두고 한 명은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석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님이 둘 다 드린데 이유가 있겠지. 물론이지요. 그런데 형님, 혹시 저 아이들 내력은 알고 계십니까? 씨바지라도 집안이 반듯해야 아이도 반듯하게 나오는 법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최석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마님이 알아서 했겠지. 최만수리 씩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그러시겠습지요. 염려 마십시오. 그저 형님 댁이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날 저녁 최만술이 사가로 돌아가면서 하수인을 불렀습니다. 씨바지 두 명 잘 봐도 뭔 약점이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 예, 서방님. 최만술이 옷가락질을 엄지로 돌리며 마을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지요. 최씨 댁 재산이 눈에 선했습니다. 전담만 50마지기가 넘었지요. 4대를 걸쳐 쌓은 재물이었습니다. 그게 아들 하나 없는 늙은 형님 손에 있다는 게 늘 못마땅했지요. 씨바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재산은 씨바지 자식의 것이 됩니다. 자신에게는 한 푼도 오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 씨바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문중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혈육이 최만술이었지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씨바지가 아들을 낳아서는 절대 안 됐지요.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복례와 순례는 최 씨 댁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지요. 아침마다 박 씨 부인께 문안을 드렸고 낮에는 집 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가르쳐 줬지요. 어디서 물을 길어오는지, 어느 날 빨래를 하는지, 마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보름이 넘어가면서였습니다. 복례가 아침에 다려둔 약이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부뚜막 위에 올려뒀는데 사라진 것이지요. 노비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복례가 빨아 널어둔 빨래가 흙을 뒤집어 쓴 채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밥상에 복례가 유독 싫어하는 음식이 잔뜩 올라왔지요. 순례는 먹었지만 복례는 한 숟갈도 들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말레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이상한 일이 잇따르고 있어요. 말레 아주머니가 눈빛을 가늘게 좁혔지요. 어떤 일들이? 복례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듣다가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집 안 노비 중에 최서방님 쪽 사람이 끼어 있는 거야. 눈 크게 뜨고 있어. 복례가 굳었습니다. 벌써부터요?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복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최만술이 하수인을 시켜 두 자매를 괴롭히는 것이었지요.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서 두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마침내 이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복례는 다려둔 약을 자기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빨래도 눈에서 놓지 않았지요. 밥상에 이상한 음식이 올라오면 순례에게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두 자매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대감 마님께 문안을 드릴 시간이다. 복례와 순례가 나란히 사랑채로 향했지요. 복례의 발걸음은 천천히 무거웠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들이쉬었지요.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지요. 이서방이 살아야 했습니다. 동생 순례의 앞날도 걸려 있었지요. 복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최석주는 사랑채에 앉아 책을 읽다가 두 자매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복례가 고개를 숙이자 순례도 따라 숙였습니다. 앉아라. 두 자매가 앉았습니다. 최석주가 복례를 받지요. 이름이 뭐냐? 복례이옵니다. 동생은? 순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례이옵니다. 최석주가 잠시 두 자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눈을 들어 먼 곳을 봤지요. 자매가 같이 들어온 건 처음 보는 일이로구나. 마님이 뜻이 있어 한 일이겠지.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뜻을 거스르지 않겠사옵니다. 최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생이 많겠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았고 친근하지도 않았지요. 그냥 담담하게 그 말만 했습니다. 복례는 그 말에서 이 사람의 성품을 짐작했지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집 안 사정을 잘 모르고 마님에게 기대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순례가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대감 마님은 어떤 것 같았어?
복례가 잠시 생각했지요. 나쁘지 않은 분이셔. 그럼 마님은? 복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서운 분, 날카로운 분, 속을 알 수 없는 분. 그런데 약첩을 줬습니다. 그 약첩 하나로 이서방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말레 아주머니 편에 들었지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분이야. 순례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언니, 왜? 우리 꼭 해내자. 복례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두 자매 모두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만술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복례가 마셔야 할 탕약에 무언가가 섞였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지요. 복례는 한 모금 마시다 뱉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지요. 말레 아주머니를 불러 보여줬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냄새를 맡더니 얼굴이 굳었지요. 개사리를 탔어. 먹었으면 배탈이 심하게 났을 거야. 복례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순례를 불렀지요. 순례야. 왜? 저 사람 우리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작정했어. 순례가 굳었습니다. 어떻게? 복례가 눈빛을 가라앉혔지요. 버텨야지. 쫓겨나면 이서방도 오라버니도 다 끝이야.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손으로 손수건을 꼭 쥐었지요. 나 절대 안 쫓겨날 거야. 복례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열인 줄 알았는데 눈빛이 단단했지요. 5살 차이 동생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우리 같이 버텨. 그것이 두 자매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한 편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들이 그것을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두 자매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했지요. 이서방 이야기, 박돌 오라버니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달이 기울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복례의 손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은비녀가 쥐어져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자매가 최씨 댁에 들어온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두 자매를 불러 앉혔습니다. 둘 다 몸 상태는 어떠하냐?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별 탈 없사옵니다. 박씨 부인이 눈을 들어 복례를 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지요. 약을 먹지 않은 날이 있더구나. 복례가 굳었습니다. 탕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사옵니다. 박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가 손을 댔는지 알겠느냐? 복례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최만술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몰랐지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추측만 있었지요. 확실히는 모르겠사옵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대답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탕약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례와 순례가 눈을 들었지요.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집 안에서만 말해라. 바깥 사람한테 떠드는 것은 그만다. 예, 마님. 두 자매가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례는 방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지요. 마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탕약에 손이 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누구의 짓인지도 어쩌면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서지 않고 복례에게 물었지요. 왜일까요? 말레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려다 그만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지요. 순례가 복례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언니, 마님이 우리 편인 거야? 복례가 잠시 생각했지요. 아직 모르겠어. 그런데 적은 아닌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말레 아주머니와 두 자매의 관계는 그 무렵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레 아주머니는 본래 과묵한 사람이었지요. 필요한 말만 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들어온 뒤로는 조금 달랐지요. 빨래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말레 아주머니가 순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수건을 왜 항상 들고 다니느냐? 순례가 손에 쥔 무명 손수건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이걸 주면 참을 수 있거든요. 말레 아주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그래. 나도 그런 것 하나 있었는데. 뭔데요? 오래전에 잃어버렸지. 순례가 잠깐 생각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작은 노스의 놀이개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단단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어머니한테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말레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지요. 아니다. 내 것인데. 아주머니한테 드리면 제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말레 아주머니가 그 놀이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러다 조용히 품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그날부터 말레 아주머니는 두 자매에게 이 집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지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20살 때야. 그러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됐지. 복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마님 혼인하시기 전부터요? 그럼. 마님이 이 집에 시집 오실 때 내가 여기 있었지. 그 뒤로 쭉 봤어. 마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순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셔서요? 말레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뿐이겠어. 문중 어른들 눈치, 하인들 수군거림, 대감 마님 눈빛. 다 혼자 감당하셨거든. 단 한 번도 남한테 힘들다는 말 하신 적 없어. 복례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지요. 30년을 그렇게 견디셨다니. 마님이 왜 표정이 없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최서방님은요? 말레 아주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날카로워졌지요. 그 양반은 15살 때 처음 이 집에 왔어. 대감 마님이 돌아가신 형님 아들이라고 걷어주셨거든. 공부도 시켜주시고 과거도 보게 해주셨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제 뱃속에 뭘 품고 있었는지. 복례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재산을 탐냈어요? 대감 마님이 50이 넘고 아들 소식이 없다는 게 확실해진 뒤부터지. 문중회의 때마다 상속 얘기를 슬쩍슬쩍 꺼내더군. 마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 복례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이 우리를 둘 다 뽑은 게 그것 때문일까요? 말레 아주머니가 복례를 바라봤지요. 글쎄, 마님 속은 마님만 아시지.
그것이 비스토리의 씨앗이었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조금씩 심어주는 이야기들이었지요. 그 무렵 두 자매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속으로는 서로를 의식했지요. 복례는 대감의 눈에 들려고 애썼고 순례는 마님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공략하는 셈이었지요. 복례가 먼저 작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사랑채 앞마당에서 최석주가 책을 읽다가 졸더니 그만 책을 떨어뜨렸지요. 복례가 지나가다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최석주가 눈을 떴지요. 고맙구나. 읽으시다 깜빡 주무신 것 같았사옵니다. 그랬구나. 오늘은 날이 따뜻하니 졸음이 오더구먼. 복례가 책을 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책이옵니까? 최석주가 잠깐 놀란 눈치였지요. 씨바지가 책에 관심을 보이거라 생각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맹자다. 읽어본 적 있느냐? 글을 배운 적은 있사옵니다. 완전히 읽지는 못했지만 최석주가 잠시 복례를 바라보더니 책을 내밀었습니다. 이 부분이 좋더구나. 읽어보겠느냐? 복례가 책을 받아들었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또박또박했지요. 최석주가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좀 아는구나. 부끄럽사옵니다. 부끄러울 것 없다. 좋은 것이다. 그날 이후 최석주가 복례를 부를 때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씨바지로만 보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순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마님이 병이 있어서 가끔 손가락이 굳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순례는 밤마다 약초를 빻아 찜질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방문 앞에 살짝 놓아두고 왔지요. 누가 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씨 부인이 순례를 불렀습니다. 찜질 주머니를 내가 뒀느냐? 순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손가락이 시리실까봐. 박씨 부인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내일도 만들어 오너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인 것이었지요. 그날 밤 복례가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마님이 받으셨어.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뭐라고 하셨어? 내일도 만들어 오라고. 복례가 잠시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기특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경쟁 중이니까요. 복례가 그냥 등을 돌렸지요. 잘 됐네. 짧은 말이었지만 순례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복례식 칭찬이라는 것을. 두 자매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쌓여갔지요. 복례가 밥을 남기면 순례가 말없이 더 챙겨줬습니다. 순례가 무서운 꿈을 꾸면 복례가 등을 두드려줬지요.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례가 복례를 흔들어 깨웠지요. 언니. 복례가 눈을 비볐습니다. 왜? 순례의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몸이 이상한 것 같아. 복례가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두 자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례는 한참 동생을 바라봤지요. 설마. 그런데 설마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다.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진맥을 하고 나서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가 들어선 것 같습니다. 순례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복례는 굳어 서 있었지요. 기쁜 건지 복잡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먼저였습니다. 전답 5 맞이기와 은자 100냥은 순례의 것이 될지도 몰랐지요. 복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려 했지요.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순례가 들어왔지요. 언니. 복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복례가 벽을 바라본 채 말했지요. 왜 미안해? 잘 됐잖아. 언니도 원했잖아. 나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지요. 복례는 은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지요. 어머니. 복례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순례가 복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순례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먼저 낳으면 좋겠어. 나는 다음이어도 돼. 복례가 굳었지요. 그런 소리 마라. 아이는 낳아야 낳는 거야. 그래도가 어딨어. 내가 낳으면 내 거야. 그게 규칙이야. 순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지요. 나는 언니가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는 게 싫어. 복례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걸 억지로 눌렀지요. 그런 걱정하지 마. 내 배만 잘 지켜. 그것이 복례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박씨 부인이 순례의 임신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씨 부인의 표정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인데도 무언가를 더 생각하는 눈빛이었지요. 말레 아주머니가 그 표정을 보고 복례에게 귀띔했습니다. 마님이 뭔가 더 걱정하시는 게 있어. 아마 최 서방님 쪽을 신경 쓰시는 거겠지. 복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순례가 임신했으니 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말레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장 위험한 때가 이제부터야. 복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동생의 배를 지켜야 했지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날 밤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경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지요. 동생과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처음에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혈육은 경쟁이 아니라 방패니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이해가 됐지요. 자매가 각자 살아남으려 경쟁하면 둘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 방패가 되면 다른 한 명이 살 수 있지요. 복례는 순례의 방패가 되기로 했습니다. 순례의 임신 소식이 집안에 퍼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노비들이 순례를 더 조심스럽게 대했지요. 밥상도 더 신경 써서 차려졌습니다. 최석주도 사랑채에서 나와 순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지요. 몸 조심히 하거라. 이 집에 경사가 났구나. 순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대감마님. 최석주의 눈이 촉촉해졌지요. 57해를 살면서 이 말을 기다렸습니다. 경사. 이 집에 경사라는 말이 나오는 날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복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요. 기쁜 마음과 쓸쓸한 마음이 뒤섞여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복례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지요. 괜찮으냐?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억울하지 않아? 복례가 잠깐 대답을 멈췄습니다. 동생이니까요. 말레 아주머니가 복례의 손을 한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게 오히려 더 위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복례가 창고에 간장 항아리를 가지러 갔다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들리는 소리였지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복례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임신한년 약에 손대면 된다고 했잖아. 왜 아직도 못했어? 목소리 하나가 말했습니다. 복례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지요. 최만술의 하수인 중 하나인 막쇠였습니다. 그게 요즘 마님이 탕약을 직접 챙기시니까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음식에 넣거나 옷에 뭔가를 묻히거나. 어쨌든 아이를 떨어뜨려야 해. 서방님 말씀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복례는 그 자리에서 피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떨어뜨린다는 말이었지요. 동생 순례의 아이를 없애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항아리도 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도 참았지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례는 한참이 지나서야 창고에서 나왔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뛰어가 순례를 찾았습니다. 순례야. 왜, 언니? 오늘부터 절대 내 눈 밖에 나지 마. 밥도 내가 확인한 것만 먹어. 알겠지? 순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야? 복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요. 최만술이 내 아이를 없애려 한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례가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요. 그러다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배를 감쌌습니다. 복례가 동생 앞에 앉았지요. 내가 지킬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지요. 그냥 흘렀습니다. 언니. 왜? 고마워. 복례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요.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말레 아주머니 방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창고 뒤에서 막쇠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말레 아주머니의 눈빛이 굳어졌지요. 다 말해봐. 복례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듣다가 주먹을 쥐었지요. 고얀 것들. 감히 아이한테까지 손을 대려고. 마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말레 아주머니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 증거가 없어. 내가 엿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최 서방님한테 뭘 할 수가 없어. 그 양반이 발뺌하면 끝이야. 복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거를 잡아야지. 내가 막쇠를 잘 봐둘게. 아주머니가 이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말레 아주머니가 복례의 눈을 똑바로 봤지요. 그 사이 내가 할 일은 순례를 지키는 것이야. 알겠지? 예. 그리고 복례야. 예. 마님한테 믿음을 쌓아.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복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매일 순례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고 잠도 같이 잤지요. 탕약은 반드시 말레 아주머니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밥상은 노비들 눈앞에서 받아서 바로 먹었지요. 최만술의 하수인들이 몇 번 더 손을 쓰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순례의 배가 불러왔지요.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됐습니다. 의원이 다시 진맥했지요. 아이가 건강합니다. 잘 크고 있어요. 최석주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요. 말레 아주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례도 기뻤지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동생이 잘 되는 게 기뻤지요. 그런데 그 기쁨 뒤에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지요. 박씨 부인이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야. 예, 마님. 순례가 아이를 잘 낳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례가 잠깐 굳었습니다. 수고비를 받고 나가야지요. 그게 싫지 않으냐? 복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싫고 좋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규칙이니까요. 박씨 부인이 복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나가면 서방은 어떻게 되느냐? 복례의 목이 잠깐 메었지요. 약값은 벌었으니 됐습니다. 됐다고? 예. 박씨 부인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알겠다. 물러가거라. 복례가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마님이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모르겠었지요. 마님의 속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만술이 사랑채를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을에서 알아주는 어른 한 명을 데리고 왔지요. 두 사람이 사랑채에서 최석주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면서 최만술이 마당에서 복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씩 웃었지요. 그런데 그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여유로워 보였지요. 뭔가 계획이 생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요. 불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만술이 최씨 댁을 다시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박씨 부인에게 면담을 청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안채 대청에서 그를 맞았지요. 최만술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해 보시오. 씨바지 2명을 두셨는데 한 명은 이제 임신을 했으니 잘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어찌하실 겁니까? 임신도 안 됐는데 2명을 계속 먹이고 재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씨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최만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쭤보면 두 사람이 자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혹시 무슨 작당이라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당이라면? 씨바지 자매가 합심해서 이 집 재산을 노린다든가. 뭐 그런 일이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최만술은 그걸 알면서 하는 소리였지요.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박씨 부인이 최만술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지요. 직접 고른 사람들이니 내가 책임지겠소. 물론이지요. 그저 형수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만술이 씩 웃으며 일어났지요. 마당을 나가면서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에서 아무것도 읽지 못했지요.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씨바지를 의심하는 말 한마디에 표정이 흔들려야 했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만술이 대문을 나서면서 하수인에게 말했습니다. 복례라는 년 은비녀 가져와. 예. 그 여자 머리에 항상 꽂고 다니는 은비녀. 그게 가문 기물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걸 들고 남자 방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를 만들면 돼. 하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하시려고요? 최만술이 낮게 웃었지요. 씨바지가 딴 남자한테 마음을 팔았다고 하면 대감이 쫓아내지 않겠어. 복례를 내쫓으면 순례는 혼자 남지. 혼자인 아이는 무너뜨리기 쉬워. 그것이 최만술의 두 번째 수였습니다. 복례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 순례와 아이를 처리하는 것이었지요. 그 계획이 사흘 만에 실행됐습니다. 노비 하나가 대감 앞에 꿇어 엎드려 고했습니다. 대감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복례 씨바지가 사흘째 밤마다 몰래 대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사옵니다. 최석주의 얼굴이 굳었지요. 뭐라고? 그리고 어제 새벽 마을 사내와 은비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사옵니다. 그 말을 복례는 마당 끝에서 들었습니다. 은비녀를 사내와 주고받았다는 말을. 거짓말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은비녀를 한 번도 머리에서 뺀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의 유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은비녀가 머리에 없었습니다. 복례가 손으로 머리를 더듬었지요. 없었습니다. 언제 사라진 건지 몰랐습니다. 그제 밤 분명히 꽂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는 확인하지 못했지요. 최석주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야. 복례가 나아갔습니다. 이 노비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온 후 단 한 번도 대문 밖에 나간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면 은비녀는? 복례가 잠깐 굳었지요. 빼앗겼사옵니다. 빼앗겼다고? 어젯밤 자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제가 자는 사이에 가져간 것이옵니다. 노비가 끼어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변명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두 눈으로 봤사옵니다. 최석주의 눈이 복례에게 향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흔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눈빛을 읽었지요. 대감이 자신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그것이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석주가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복례야, 나는 너를 믿고 싶다. 그런데 은비녀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고 이 노비가 봤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해명해 보아라. 복례가 똑바로 섰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결백하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건 남편 약값 때문이었습니다. 그 밖에 일을 할 여유도 뜻도 없사옵니다. 그러면 은비녀는? 제가 자는 사이에 누군가 가져갔사옵니다. 제 것이 아닌 사람 손에 들어가 저를 모함하는 데 쓰인 것이옵니다. 노비가 다시 끼어들었지요. 대감마님,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소인이 두 눈으로 직접. 닥쳐라. 갑자기 안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이었지요. 언제 나왔는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노비가 굳어버렸지요. 박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봤다고. 어느 쪽 눈으로 봤느냐?
그 시각에 너는 부엌에 있었어.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노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어느 분 부탁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노비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노비를 바라보다가 최석주를 봤지요. 영감. 최석주가 부인을 봤습니다. 복내는 결백하오. 이 노비를 당장 쫓아내시오. 최석주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노비가 끌려 나갔습니다. 복내는 그 자리에 선 채 박씨 부인을 바라봤지요. 박씨 부인은 복내를 보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복내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복내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마님이 왜 그런 건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복내는 확실히 알게 됐지요. 마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최만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술을 꺼냈지요. 최석주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술래가 낳을 아이가 진짜 형님 자식인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최석주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씨바지 자매 중 언니가 밤마다 외간 남자를 만났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언니가 동생과 짜고 동생도 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증거가 있소. 최만술이 멈추지 않았지요. 형님, 저는 그저 형님의 가문을 걱정하는 겁니다. 씨바지 아이라고 해도 피가 맞아야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만약 아이가 딴 피라면 형님 가문은 오히려. 그만하시오. 최석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만술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네, 형님. 그저 걱정이 돼서요. 그날 저녁 최석주가 박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오래간만의 일이었지요. 최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수리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박씨 부인이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어떤 말이오? 술래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겠지. 바느질 손이 멈췄습니다. 박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석주를 바라봤지요. 영감이 직접 봐온 일이지 않소. 최석주가 굳었습니다. 그야. 그렇지만 만수리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오. 최석주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며 말했지요. 그 사람이 걱정하는 건 형님 가문이 아니오. 자기 주머니지. 최석주가 한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최석주의 눈빛이 완전히 믿는 눈빛은 아니었지요.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심어지면 잘 뽑히지 않는 법이지요. 그리고 나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복례가 아침에 마당에 나왔다가 말레 아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부엌에도 없었고 장독대 쪽에도 없었습니다. 노비들한테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오후가 돼서야 말레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아주머니, 어디 있었어요? 말레 아주머니가 복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더니 낮게 말했지요. 막쇠를 잡았어. 복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증거를요? 막쇠가 탕약에 손댄 것, 은비녀를 빼돌린 것, 최서방님한테 돈을 받은 것 전부 다 막쇠 입으로 털어놨어. 어떡해요? 말레 아주머니가 품에서 술래의 무명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게 막쇠 방에서 나왔거든. 막쇠가 어디서 이게 생겼겠어. 술래 것인데. 은비녀를 훔칠 때 같이 들고 간 거야. 들이밀었더니 그냥 다 불었어. 복례가 그 손수건을 바라봤습니다. 술래의 것이었지요. 막쇠가 은비녀를 훔치러 방에 들어갔을 때 손에 잡히는 대로 챙겨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막쇠방에서 그것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지요. 아주머니, 이것만으로는 최만술이 직접 시켰다는 증거는 안 되잖아요. 말레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막쇠를 그냥 풀어줬어. 복례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왜요? 막쇠를 잡으면 최 서방님이 알게 돼. 그러면 증거를 없애고 딴 사람을 써. 잡은 척 안 잡은 척 해야 최 서방님이 방심하지. 복례가 말레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 이 집에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지요. 단순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술래가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진 것이었지요. 복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술래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술래야. 언니. 배가 너무 아파. 복례가 마님을 불렀고 의원이 왔습니다. 의원이 진맥하면서 얼굴이 굳었지요. 독한 것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복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지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복례가 눈에서 놓지 않았는데, 밥도, 약도, 물도 전부 확인했는데, 복례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오늘 술래가 먹은 것을 하나씩 확인했지요. 밥, 국, 반찬. 그런데 술래가 혼자 마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후에 노비가 가져다 준 생강차였지요. 복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신 것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틈을 노린 것이었지요. 의원이 응급으로 처치했습니다. 다행히 술래는 의식을 되찾았지요. 그러나 아이는 위험했습니다. 한동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복례는 술래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요. 술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아이는? 괜찮대. 잘 지키면 된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의원이 잘 지키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복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지요. 자신이 지켜야 했습니다. 지켜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한순간의 틈에 동생이 독을 마셨지요. 다음번에는 더 독하게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복례는 술래의 손을 쥔 채 생각했지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요? 나가면 동생은 혼자 남습니다. 혼자인 술래는 더 위험해지지요. 그렇다고 있으면 복례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복례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이 복례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마님 혼자였지요. 등잔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복례를 앉히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복례도 말하지 않았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쳤구나.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치지 않았사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눈빛에 다 쓰여 있다. 복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웠사옵니다. 뭐가?
술래가 다칠까봐요. 제가 눈 한 번 돌리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다음번에는 더 큰일이 날까봐 무섭습니다. 박 씨 부인이 복례를 바라봤지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최만술이 뒤에 있다는 것을. 복례가 굳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사옵니다. 증거는? 말레 아주머니가 막쇠에게서 자백을 받았사옵니다. 그런데 최만술이 직접 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서증이 없어서 박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다. 복례가 눈을 들었습니다. 증거 없이 섣불리 말했다가 저 사람이 빠져나가면 더 큰 화가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참은 거지. 예. 박 씨 부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이제 내가 나서겠다. 복례가 숨을 참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막쇠를 쓰면 돼. 막쇠가 자백한 내용을 문서로 받아내야 해. 내가 도울 수 있느냐?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마님.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박 씨 부인이 복례를 한참 바라봤지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복례야. 예. 이 집에 들어올 때 두려웠겠지. 동생과 같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더 당황했겠지.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도망가지 않았다. 동생 옆을 지켰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사옵니다. 박 씨 부인이 짧게 웃었습니다. 복례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 보는 웃음이었지요. 내가 그것을 해야 할 일이라고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둘 다 뽑은 것이다. 복례가 굳었습니다. 마님, 혈육은 경쟁이 아니라 방패라고. 말레가 그 말을 했겠지. 내가 시킨 말이야. 복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셨던 겁니까? 자매가 왔다는 것을? 면접 전에 이미 알았다. 같은 동네에서 온 두 여인이 자매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복례가 숨을 들이쉬었지요. 그러면 왜 둘 다 뽑으셨습니까? 박 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최만수리 씨 바지를 방해할 거라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혼자인 씨 바지는 무너지기 쉽지. 그러나 서로를 지키려는 자매는 다르다. 복례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마님이 자매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패로 세운 것이었지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복례는 참는 사람이었지요. 박 씨 부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막쇠를 내 앞에 데려와라. 내가 직접 묻겠다. 예, 마님. 복례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박 씨 부인이 불렀지요. 복례야. 예. 은비녀는 찾아주마. 복례가 돌아봤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미 등잔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지요. 복례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달이 밝았지요. 복례는 그 달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마님이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지요. 복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지요. 복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의원이 놔준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어 있었지요. 가슴이 살짝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례는 그 숨소리를 듣다가 천장을 바라봤지요. 마님이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달라질 것이었지요.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긴장을 놓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너무 오래 버텨온 탓이었습니다. 어머니, 속으로 불렀습니다.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동생은 독을 마셨습니다. 은비녀는 빼앗겼지요. 그래도 마님이 옆에 있었고 말레 아주머니가 증거를 쥐고 있었습니다. 다 잃은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바닥을 바라봤지요. 그때 말레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혈육은 경쟁이 아니라 방패니라.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때는 그냥 흘렸지요. 그런데 마님이 그 말을 시킨 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 말을 들었지요. 방패가 되라고. 복례가 방패가 됐는지 돌아봤습니다. 됐습니다. 순례 곁을 지켰지요. 탕약을 확인했고 밥상을 확인했고 창고 뒤에서 들은 말을 기억해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지요. 복례는 지지 않았습니다. 순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동생의 손이 조금 따뜻해져 있었지요. 내일이면 됩니다. 막쇠를 마님 앞에 데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최만술의 짓이 밝혀집니다. 마님이 나선다고 했으니 그 다음은 마님이 할 것이었지요.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말레 아주머니와 함께 막쇠를 찾아갔습니다. 막쇠는 부엌 뒤편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복례가 앞에 서자 막쇠가 굳었습니다. 같이 가자. 어디요? 마님이 부르신다. 막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박씨 부인 앞에 막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옆에 서서 순례의 손수건을 내놨지요. 이것이 내 방에서 나왔지. 막쇠가 머뭇거렸습니다. 막쇠야.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사실대로 말해라. 내가 최서방님 부탁으로 한 짓을 다 털어놓으면 내가 너를 내쫓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이 집에서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막쇠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님, 잘못했사옵니다. 그리고 막쇠의 입에서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탕약에 게사리를 섞은 것도, 복례의 은비녀를 빼돌려 최만술 하수인에게 넘긴 것도, 생강차에 유산을 유도하는 약재를 탄 것도 전부였지요. 최만술에게 매달 돈을 받았다는 것도, 최만술이 직접 만나 지시했다는 것도 다 털어놨습니다. 박씨 부인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말했지요. 문서로 써라. 막쇠가 떨리는 손으로 자백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였지요. 박씨 부인이 최석주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최만수를 불러주시오. 이 집에서 따져야 할 것이 있소. 최석주의 눈이 커졌지요. 무슨 일이요? 직접 보시면 압니다. 최만술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여유로운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안채 대청에 들어서다가 거기 모여있는 얼굴들을 보고 멈췄습니다. 최석주, 박씨 부인, 복례, 말레 아주머니.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막쇠였지요. 최만술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박씨 부인이 막쇠의 자백서를 최석주에게 건넸지요. 읽어보시오. 최석주가 자백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지요. 읽다 멈추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요. 최만술이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건 막쇠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어떻게 종 하나의 말을.
닥치시오. 최석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님, 자네가 내 씨바지한테 독을 먹였다는 게 사실이오? 최만술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형님, 오해가 사실이냐고 물었소. 방 안이 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최석주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복례는 처음 봤지요. 최만술이 다시 여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형님, 이건 아녀자들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막쇠가 겁에 질려 거짓 자백을 한 것이고,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지요. 저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사옵니다. 최서방님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봤지요. 15살 때 대감마님 댁에 처음 들어와서 얻어먹고 얻어입고 과거 공부까지 시켜 주신 은공을 받은 분입니다. 그 은공을 잊고 재산 때문에 씨바지 아이를 없애려 했사옵니다. 최만술이 말래 아주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늙은 노비가 감히 증인이 또 있사옵니다. 말래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지요. 바깥에서 노비 2명이 들어왔습니다. 막쇠 외에 최만술의 지시를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었지요. 복례가 창고에서 들은 말을 말래 아주머니가 미리 그들에게서도 확인해 둔 것이었습니다. 증인이 셋이 됐지요. 최만술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형님, 이거 자백서 증인 셋. 최석주가 자백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자네가 내 아이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소. 그것은 억지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박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은비녀가 어디 있는지도 물어봐야겠소. 복례의 은비녀가 최만술의 하수인 방에서 나왔습니다. 증거가 될까봐 없애지 못하고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최만술의 입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 없었지요. 최석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체구가 건장한 사람이었지요. 그 몸집으로 최만술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소. 형님, 내 아이를 없애려 한 사람한테 형님 소리 들을 자격이 없소. 지금 당장 나가시오. 최만술이 몸을 떨었습니다. 이러시면 문중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문중에 가서 하고 싶은 말 하시오. 증거는 내가 갖고 있소. 최만술이 최석주의 눈빛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지요. 그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겼습니다. 오래 쌓아온 계획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최만술이 대청에서 물러났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석주가 복례를 봤습니다. 복례야. 예, 대감마님. 고생이 많았구나. 복례가 고개를 숙였지요. 목이 메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이 복례에게 은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찾아왔다. 복례가 2 손으로 받았지요.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지요. 복례는 그것을 머리에 꽂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그달이 다 가기 전에 순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안채를 가득 채웠지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최석주가 눈물을 흘렸지요. 말레 아주머니도 울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울지 않았지요. 그러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순례가 아이를 안고 복례를 불렀습니다. 언니,
복례가 다가갔지요. 봐, 우리 아이야. 복례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지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지요. 어릴 때 순례의 얼굴이었습니다. 복례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지요. 잘했어. 그 말이 전부였지만 순례는 알아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순례를 불렀습니다. 약속대로 전답 5마지기 문서와 은자 100냥을 내렸지요. 그리고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야. 예, 마님. 나갈 준비가 됐느냐?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수고비를 받고 나가겠사옵니다. 박씨 부인이 복례 앞에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답 문서다. 복례가 굳었지요. 마님,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사옵니다. 이것은 받을 수 없. 받아라. 박씨 부인이 잘라 말했지요. 순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지켰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받아라. 복례가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마님. 왜? 복례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례가 그 문서를 2 손으로 쥐었지요. 이서방에게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답이 생겼으니 살림을 꾸릴 수 있었지요. 이서방도 이제 나을 수 있었습니다. 복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말레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 잘 됐지? 예, 아주머니. 말레 아주머니가 복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에 내가 한 말 기억하지. 혈육은 경쟁이 아니라 방패라고요. 말레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그 말을 몸으로 증명했어. 복례는 말레 아주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복례가 최씨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순례가 아이를 안고 배웅을 나왔지요. 복례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잘 키워. 언니는 이서방 오빠 잘 간호해. 2 자매가 마주 봤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아는 말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복례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보며 걸었지요. 머리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답 문서가 쥐어져 있었지요. 발걸음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지요. 가벼웠습니다. 경상도 하늘이 넓었지요.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장 힘든 때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혈육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서로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대로 살아낸 2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